네, 그럼 두 번째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해양 관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신 이정철 한국해양관광학회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블루투어리즘과 어촌 공간입니다. 이정철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관광학회에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남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철입니다. 자, 먼저 그 경기국제 보트쇼 성공을 기원드리고요. 그리고 현대해양 창간 5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맡아서 여러분한테 발표할 것은요, 블루투어리즘과 어촌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 관광과 어촌 마을이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먼저 전체적인 현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정책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 블루투어리즘에 대한 것을 먼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고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관광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촌과 같이 관광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전략을 제시하는 걸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 정책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전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 국토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이쪽에서도 이 어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번 연구는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그 전체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과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대책,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촌 관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촌 관광, 해양 관광과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다라는 해양이라는 공간, 이 공간에 와서 같이 교류하고 그리고 체험을 하면서 하는 어떠한 여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요, 방문객들이 옴으로써 같이 소통,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가는 소득을 증대를 하고요.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이 향상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블루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블루 투어리즘은요, 좀 국가 정책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어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어촌을 특화시키고 해양 레저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그 어촌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항, 마리나 이것을 같이 SOC 산업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도 같이 겸해서 하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이 관광과 접목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루 투어리즘은 그린 투어리즘이나 에코 투어리즘과 같이 유사하게 생태 관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과 관련된 인간적이고 활동적인 관광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블루 투어리즘을 해양 관광에서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금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의 어촌 마을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 관광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루 투어리즘을 접목을 하면서 좀 더 그 지역 주민, 어촌 주민이 중심이라는 것을 기본 틀에 넣고 이것을 보러 그리고 즐기고 힐링을 하러 오는 관광객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루 투어리즘이 앞으로의 선진국형 해양 관광의 하나의 틀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루 투어리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입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서의 소규모의 관광이 선진국형 관광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촌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 소규모의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 이것을 바탕으로 그 어촌 주민의 문화와 역사가 가치 있게 관광 산업과 같이 녹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촌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소규모 어항, 정주 어항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연에 대한 극복이 쉽게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바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어항, 항구에 대한 굉장히 SOC 사업에 대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해양 관광과 관련이 있는 크루즈 산업도 같이 그리고 마리나 산업 같이 그리고 유도선 산업 같이 어촌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블루 투어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촌 주민들의 어촌 그 마을의 그 가치를 먼저 발굴하고 이것을 관광 산업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블루 투어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블루 투어리즘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해양 관광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제고가 되겠죠. 그리고 인간이 항상 꿈꾸고 있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민과 이 어촌 마을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정부의 많은 지원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프라가 확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다만 와서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촌 마을 주변에 있는 육로 관광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상품이 개발될 거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런 바다와 관련된 해양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이 해양 산업까지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마을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 그리고 주민들과 이 방문객들에 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이해 관계자의 서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의 공동 개발 통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게 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성공한 모델이 있으면 다른 마을에서도 카피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그런 카피보다는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서 차별성 있는 어떠한 블루 투어리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해양 레저의 이 발달로 인해서 이런 상품이 좀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요트, 보트를 바다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런 해양 관광의 시대가 될 것이고요. 그 마을에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지역의 조그마한 아름다운 축제를 할 수가 있고요. 육로 관광뿐만 아니라 이런 패러글라이딩과 같이 이 육로 관광과 같이 이 바다 관광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블루 투어리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자원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관광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저희 우리나라 역시 이 섬도 굉장히 많죠.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습지 보호 보호 지역도 있고요, 생태 보호 구역도 있고요, 생물 보호 구역도 있고요, 해양 경관 보호 구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해양 보호 구역으로 구분이 돼서 생태 관광을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이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또 인문 자원이죠. 해양 관광 자원의 인문 자원을 보면은요, 어촌 체험 마을도 11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촌 뉴딜 사업도 약 250개 마을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 축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해양 문화 예술 체험 축제 기타 등등 해서 축제가 굉장히 해양과 관련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마을 중심형의 해안 관광 플랫폼이 좀 구성이 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어항, 항구가 굉장히 많죠. 어촌 정주 어항, 소규모 어항, 너무 예쁜 이 어촌의 마을들이 미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2차 마린 항만 계획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가 8개로 알고 있고요. 제2차 마린 항만 계획에서 발표한 것은 약 70개에 달하는 마린 항만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관광에 대한 범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관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의 형태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치유 그리고 휴양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웰니스 관광도 해양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좀 중점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숙박업 그리고 음식점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해양 레저를 통한 관광이 좀 더 해양 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폭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크루즈 관광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는 이 관광에 대한 인식이 이 바다와 관련된 행정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마을이 아직은 이 관광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요. 관계기관, 행정부서도 저희가 지금도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촌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전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구에는 선박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 선박이 유도선업이나 아니면 그 유람선업 관련된 기타 등등 많은 선박들이 있죠. 낚시배도 있고요. 근데 이런 마을 선박이 꼭 그 형태로만 활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광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마을로 오는 관광객이 요구하는 것이 무언지를 안다라면 그 고객의 욕구에 맞게끔 유람선을 타고 섬을 갈 수도 있고요. 꼭 이 법적인 부분을 좀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지만 유람선을 타고 섬 투어를 할 수가 있죠. 고객이 원하면은, 그죠? 그리고 요트를 타고도 생태 관광, 정말 서해안의 갯벌, 그리고 요트를 타고 다이빙 포인트까지 가서 다이빙을 한다거나 스킨스쿠버를 한다거나 굉장히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현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선박을 이용을 해서 관광객의 욕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스마트 해양 레저 관광의 경우는 요즘 메타버스도 유행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오는 관광객들이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역사, 문화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어떤 숙박, 그곳에서의 음식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한 해양 레저 관광이 개발돼야지 않겠느냐. 이것은 마을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과 마을의 정보를 관광객들이 자기 이 욕구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앱의 개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가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해양 레저 관광 상품이 개발이 돼 있어도요, 마을의 항구 시설, 이런 부분, 그리고 과연 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마을에는 어떠한 해양 관광 자원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 욕구에 맞도록 이 해양 레저 관광 상품을 재배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마을에서 그 바닷길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을, 산책길을 만들어도요. 그것을 찾는 사람이 20대냐, 여성이냐, 직장인이냐, 학생이냐, 그리고 해양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바다 온 사람이냐, 아니면 해양 치유를 위해서 온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상품의 구성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을 주민분들한테 이러한 관광 상품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좀 찾아뵙고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앞으로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을 선박을 활용한 이 해양 레저 관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러한 항구 어항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수립을 해서 또 문항 코스나 선착장, 마을의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상 레저죠. 수상 레저와 관련된 어떤 계류장, 선착장, 이거에 대한 이 해양 레저 관광 상품에 맞는 이러한 시설들이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숙박과 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위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고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박 같은 경우도 이 어촌에 있는 빈집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깨끗한 숙박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그 지역의 특성의 향기를 느끼고자 민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지만 그 숙박에서는 좀 깨끗하고 위생적인 숙박의 어떤 운영,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펜션에 갔는데 이건 뭐 어제 누가 덮고 잔지 모르는 이불을 세탁을 했나 하는 이러한 이불을 또 덮고 잘 수가 있습니다. 참 찝찝하죠.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 보면 리조트나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린넨유를 같이 세탁을 해서 깨끗한 린넨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 운영에 대한 어떤 전략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체제형 관광이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의 소득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가보면 똑같은 음식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횟집도 많고요, 조개구이집 많고요. 근데 그것은 관광지죠. 어촌마을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숙박도 쉽지가 않고요. 가면은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같이 그 주민들과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숙박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거기서 그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해산물을
직접 요리해서 해주는 식당도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이러한 전략이 수립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구 시설이죠. 항구 시설에 대한 이 조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섬에 가면 배를 계류할 수 있는 계류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선착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바다에는 어떠한 환경이 있는지, 그래서 수역 조건에 대한 이러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광 상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갯벌, 그리고 유심, 유속, 저반, 이안 등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선박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그러한 선박을 활용해서 어촌 마을에서 출발해서 인근 지역의 생태 관광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에 가서 섬 관광까지도 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해양 관광은 단지 바다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육지에서 그 근처에서 어떠한 배후 지역에 관광지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 관광지에 온 관광객들을 우리 마을로 유인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러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촌 상생 전략 두 번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의 자원, 선박의 활용, 체류형 어촌 체험마을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민과의 소통,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의 자원과 선박의 활용 같은 경우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에 대한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방문객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을의 자원을 그 관광객의 욕구에 맞게끔 배열을 해주는 거죠. 이게 관광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운용 가능한 선박을 조사하는 거죠. 왜 요트를 타고 멀리 나가야만 되는지, 이 요트를 타고 생태 관광을 하면 안 되는 건지, 낚시배를 활용해서 생태 관광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낚시배를 타고 섬 관광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제일 이 블루투어리즘의 중심은 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보여진 화면을 보면은요, 위에는 외국의 사례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식당도 없고요, 마을 주민들도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 집에 와서 밥을 해 먹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어촌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그 어촌 마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 방문객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해 놓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충남도 이제 오서산인데요. 오서산의 상담 마을입니다.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을 주민들은요, 어촌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어떠한 이 발전 계획을 세우고 방파제를 늘리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행정가들, 공공 기반 조성을 한다거나 마을 경제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행정가들이 하드웨어 구축, 공동체 구축을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이나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과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같이 태스크포스 팀을 짜든지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소규모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사실 이 블루투리즘이라는 게 이 주민과 행정가와 전문가가 같이 하는 어떠한 관광의 형태, 이것을 블루투리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기타 뒤에 부분은 참고 부분은요. 어촌마을 단계별 사업 추진은 좀 항구나 어항, 수상 레저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예시를 했고요.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이 전문가, 그리고 행정,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마을, 조그마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앙 부처의 마을 단위 공모 사업 리스트입니다. 이게 70여 가지가 됩니다. 단지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해서 약 70여 개가 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각 행정, 그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공모 사업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마을에 가장 맞는 사업이 무언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러한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정부의 비용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삶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블루투어리즘 어촌 공간에 대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블루투어리즘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도시민들이 어촌에서 여가를 즐기고 어촌 주민들은 방문객들과 교류를 통해서 소득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다채로운 콘텐츠가 생겨나가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정철 회장님 다시 한번 좋은 발표 고맙습니다. 저희 기기 점검과 토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요. 10분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